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15호 태풍 흰남노 현재 일본 오키나와 또 대만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올라올수록 힘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최대 풍속 시속 194km 초강력 태풍으로 한 발 더 접근합니다. 모레 새벽에 제주를 스쳐가는데요. 이 태풍이 몰고 온 집중호우 때문에 제주도는 벌써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로 가겠습니다. 네, 조현진 기자, 보니까 어제보다는 확실히 비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제주 서귀포시 사계해변입니다. 방금 전까지 쏟아진 비는 지금 잠시 약해졌지만 바람은 제가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는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풍이 심해졌고 태풍이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진달래밭 325mm를 비롯해 대정 208, 서귀포 186mm입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정읍에 한때 시간당 7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 도로 등 20여 곳이 침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집 내부와 도로에 찬 물을 퍼내고 하수구 정비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제주에 100에서 300mm, 산지엔 6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아침 사이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바람도 더 강해집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에서 6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은 전면 중단됐고 제주공항은 아직 정상 운영 중이지만 태풍 영향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황포구엔 선박 2,000여 척이 피항을 마쳤고 제주 지역 학교들은 내일과 모레 원격 수업 또는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불안한 곳이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 바로 옆에는 초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죠.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모레 화요일 오전 흰남노가 강타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주변을 삼키고 차량들이 힘없이 쓸려갑니다. 6년 전 태풍 차바가 해운대 마리시티를 덮치면서 일대는 폐허가 됐습니다. 역대급 세기의 태풍이 곧 상륙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으며 채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일로 사람이 다치고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조절하게 됐어요. 기기 같은 거 다 없애가지고 철수해버리고 문을 닫아놓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많은 해운대는 초비상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 바람이 빠져나가며 더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측정에서 초속 2m와 10m의 약한 바람이 마린시티의 고층 빌딩을 통과하면 풍속이 70%가 더 빨라졌습니다. 330m 아파트 LCT에서는 바람 속도가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강해진 빌딩풍은 최대 1km 밖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때도 LCT 인근 아파트에서 유리창 수십 장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마이삭이 해운대 LCT를 통과했을 때 초속 40m의 강풍이 빌딩 뒤쪽에선 60m를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은 창틀을 테이프로 고정하며 빌딩풍 대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이 없을 때는 그나마 태풍 오고 해도 막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 빌딩부까지 가세하니까는 건물이 막 창문도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막 이중 상륙으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마린시티와 미포 등 해안가 주민과 상가 업주들에게 내일 오후 6시를 기해 대피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일본도 초비상입니다. 태풍 진로에 있는 오키나와 일대에 강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무려 11만 명 피난령이 떨어졌습니다. 가고시마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빗줄기를 견디다 못한 나뭇가지가 인도에 떨어졌고 표지판도 쓰러져 있습니다.
집안으로 차오른 빗물은 신문으로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미야코지마 북부서쪽 200km 지점에서 시간당 15km로 북진하며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엔 이틀간 217mm 비가 쏟아져 올 한 해 내릴 비의 80%가 쏟아졌다고 일본 기상청이 전했습니다. 어젯밤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시 등 약 4,290여 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11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강풍의 위력에 넘어진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야코 공항 등을 오가는 비행기 1,500편도 취소돼 6,70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흰남노는 북상하면서 고기압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 서일본 지역인 시코쿠는 물론 규슈 남쪽 가고시마, 미야자키에도 국지적으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의 한 페리 터미널입니다. 보시다시피 승객들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오키나와는 물론 아마미오시마 등 남쪽 섬으로 향하는 일부 선박들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흰남노는 대만을 비껴갔지만 강풍과 폭우로 일부 지역 주민 6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수도 타이페이 랜드마크인 101타워의 절반 이상을 가린 비구름과 강풍은 시내 가로수들을 뽑아버릴 정도로 강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가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비만큼 무서운 게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태풍이 지나는 지점에 가까울수록 더 맹렬해집니다. 초속 50m면 시속 180km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는 짐작이 안 되시죠? 저희 서상희 기자가요, 강풍에 직접 몸을 던져서 부딪혀 봤습니다. 실험 장면 보시죠.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의 협조를 받아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의 위력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초속 20m,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걸음을 내딛기 힘겨워지고 들고 있던 우산이 휘어집니다. 초속 30m,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은 어떨까? 몇 발자국 안가 우산은 완전히 망가지고 몸은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손잡이 없이는 성인이 서서 버티기 힘든 위력입니다. 네, 지금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의 강풍은 체험관에서 구현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 초속 40m의 비바람에는 집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와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 2019년 태풍 링링은 초속 5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 창문 파손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창과 창틀이 흔들리다 깨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창틀과 창문틀 사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곽 등으로 골고루 끼워서 고정하고 창문 길이는 잠궈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 땐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강풍으로 넘어질 수 있는 나무나 전봇대 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예, 저희가 있는 서울도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장 고비가 될지 김태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태풍이 무서운 게요. 보통 이제 태풍은 북상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데 흰남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먼저 위성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태풍의 눈을 뚜렷하게 유지한 채 이동을 하던 이 흰남노가 이렇게 태풍의 눈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잠시 정체했었을 텐데요. 일시적으로 세력이 약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북상을 시작한 이후로는 희미해졌던 태풍의 눈도 다시 나타나고 네.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매우 강 단계인데요.
내일 새벽 3시쯤엔 태풍의 가장 높은 단계인 초강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동중국해 수온이 예년보다 2도가량 높아서 태풍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고요. 또 하나,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수증기도 꾸준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풍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성장을 막는 요소가 없습니다. 이 대기 상하층 풍향과 풍속의 차이가 크게 되면 태풍의 구조를 깨뜨릴 수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작다 보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다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태풍의 눈이 부서지지 않고 있다. 지금 흰남노가 지금 어디쯤에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가 가장 고비가 될까요? 네, 현재 대만 동북동 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있는데요. 시속 18km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4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은 초속 47m의 바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의 최신 예보를 보면 해안 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예측됐던 이 태풍 경로가 조금 더 내륙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륙을 관통해 지나가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예상보다 피해 범위도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자, 우선 강한 바람이 걱정인데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 해안의 경우 초속 40에서 6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는 색입니다. 중부지방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초속 15에서 20m 반경 안에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비도 우려되는데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양산시는 1시간 동안 119.5mm의 비를 뿌려서 역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 흰남노가 그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지금 어저께 저희가 이제 풍속이라든지 강수량은 예전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피해 규모에서도 이번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손꼽는 게 2003년 매미 그리고 2016년 차바를 둘 수 있는데요. 그 당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태풍 매미는 사망 119명, 실종 12명에 총 61,8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4조 2,225억 원이나 됐고요. 비를 많이 뿌렸던 차바의 경우에는 사망 6명에 이재민 6,714명, 재산 피해가 2,150억 원이었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는 이보다 강한 위력을 품고 오기 때문에 정말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높은 물결에 따른 피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대 10m 이상의 집채만한 물결이 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평소보다 바다 수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에 만조, 밀물 시기가 겹칠 수 있어서 해일은 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해안가 주변과 저지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태풍 전야로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역시 태풍 전야인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포토라인 조국 전 장관 때 금지됐습니다만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여기 세워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자 대통령이야말로 김 여사 주가 조작에 관해 거짓말하지 않았냐, 당 차원에서 전시태세에 돌입한 겁니다. 김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는 내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논의합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분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 기구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은 김건희 여사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과 절연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문제 삼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해명을 반박하는 새로운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당론 추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 운운하며 탄압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콕 집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필 장소가 김광석 거리였죠. 명곡 이등병의 편지도 금지곡으로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다며 비판할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향해서는 대구가 죽비를 들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비대위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에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에게는 굽힘이 없을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시사한 당 윤리위와 윤핵관을 겨냥해 각각 심기경호하는 사람, 호가호위 간신이라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각하가 방귀를 뀌는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경찰이 성상납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씨와는 다르게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대로 전국위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한 뒤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추석 전 당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러분들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무슨 인증 릴레이가 한창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선물입니다. 최근 SNS에서는 이 윤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인증샷들이 쏟아졌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고마운 마음과 함께 지지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네. 취임 후 첫 명절을 앞둔 윤 대통령은 각계 원로, 호국 영웅과 유가족, 그리고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약 13,000여 명에게 선물을 보냈는데요. 앞서 홀로 생활하는 80대 어르신의 집에 직접 찾아가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죠. 어디 뭐 돌아다니시는 데는 괜찮으시죠? 무릎이라죠? 무릎이 아파요. 복주여갖고 아이고 하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거는 내 신이고요. 우리가 타서 드신 공이가 그게 얼마나 귀한 물건이라고. 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내는 선물이다 보니까 명절 때 어떤 그 품목으로 구성을 했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 전남 순천의 매실청, 경북 경산의 대추칩, 충남 공주의 맛밤 등이 포함됐는데요. 대통령실은 화합의 의미를 첫 명절 선물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물 박스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 윤석열, 김건희라고 적혀 있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출 것이라는 네. 내용의 카드도 담겼습니다. 네, 지금 어르신도 받았습니다만 이제 이번에는 술 대신에 청이 들어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측에 물어봤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선물을 선정하면서 실용성과 범용성을 고려했다며 음주 여부에 따라 주류는 의미 없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로 선물을 받은 사람 중에는 술을 싫어해서 청이 더 좋다면서 환영하는 메시지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실제로 여담이지만 주류는 보존 기간이 길어서 배송 면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굴비 수거령입니다. 이것도 추석 선물 얘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영광 모시굴비를 선물했는데요. 따로 카드는 없었지만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라는 스티커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작년 11월 전남 영광을 찾았을 땐 전통시장에서 직접 굴비를 사기도 했었죠. 이거 얼마씩 해요? 한 10만 원이요. 작은 거 없어? 좀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거 그냥 선물로 하실 건가요? 그냥 싸주면 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자마자 선물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추석 선물이라고 하면 보내는 사람이 직접 받는 의원실에 배송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 이재명, 받는 사람 이재명으로 표기된 영광굴비 100박스 이상이 아하. 국회의원회관 로비로 배송이 됐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배송이 밀린 탓에 금요일 저녁이 다 돼서야 배송이 됐고요. 예. 선물을 받는 의원실에서 직접 받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의원실에서 다 알아서 가져가라.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이면은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의원회관이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네. 선물한 굴비가 부패에 취약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생물 굴비였거든요. 건조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실에서는 밤늦게 당대표 선물 수거령이 떨어졌고요. 미처 받아가지 못한 굴비 선물들은 예. 당직자들이 자정이 넘어서 수거해가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습니다. 선물 전달이 좀 꼬였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노 마스크 인사합니다. 아직 추석이 좀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추석 인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은 최근 2년간 명절 풍경과는 좀 달라 보여요. 네,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올 명절까지만 해도 네.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는 한정된 인원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나마 마스크를 꼭 쓴 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의 첫 명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통시장을 찾아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네.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정치인들이 바쁠 수밖에 없네요. 네,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주민들에게 본인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인 셈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지런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운동회, 봉사활동 등 지역구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민 눈도장 우선이 아닌 진짜로 민생 우선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에 곧 착수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몇 시간 뒤인 오늘 새벽에 공사 장비와 물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경찰관 수십 명이 도로 주변을 막아섭니다. 곧이어 대형 트럭과 유류차 등 10여 대가 전조등을 켜고 지나갑니다. 차량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주민들이 항의합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한미장병 생활관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물자들로 휴일에 지상으로 기지에 장비를 반입한 건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처음입니다. 2017년 성주 기지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지금껏 기지에 필요한 물자 수송은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엔 주 2회에서 3회, 새 정부 출범 뒤인 6월부턴 주 5회 육상 수송이 이뤄졌는데 최근 국방부는 사드 기지의 상시로 물자 장비의 지상 수송을 추진하겠다며 지상 접근 정상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물자 반입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군 당국의 본격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사드 기지 지상 접근을 주 7일로 확대해
자유로운 통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대 주민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방부 측이 주말에는 물자 반입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해놓고 기습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드 철거를 위해 내일부터 다시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국제자전거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중에 크게 다쳐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도로 한편에는 쇠로 된 공사 자재들이 놓여 있었고 여기에 부딪힌 건데요. 선수들은 비무장지대라서 사전 답사조차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주최 측이 행정안전부인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대회. 북한 접경지역 553km 구간을 달리는데 비무장지대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대회에 출전한 40대 유모 씨가 경기 중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철원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다른 선수와 부딪혀 자전거에서 추락했는데 추락 지점에 공사 자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좁았고 오른쪽 그 길어깨 쪽에 이제 공사를 위해서 이게 높이가 또 달랐고요. 공사 자재들이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유 씨는 쇠로 된 거푸집에 머리가 부딪혀 전신골절과 뇌출혈,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고 의사의 소생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 이번 대회를 주관한 대한자전거연맹의 안전규정에는 참가자가 사전에 코스를 숙지하고 위험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대회 홈페이지에는 경기 중 사고는 선수 본인이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동료들은 사고 지점이 비무장지대여서 사전 답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고지받은 게 없었고 그 도로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선수들은. 국제사이클연맹의 가이드라인은 도로 공사 중인 곳은 경기 코스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자전거연맹 측은 7월에 코스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쳤다면서도 경기 당시 도로가 공사 중인 상태였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대마에서 씨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가공됩니다. 다만 잎은 환각성이 있어서요. 유통시키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마초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일당이 끊임없이 잡히고 있죠. 관련 제도를 저희가 들여다봤더니요. 속이고자 작정을 하면 잡아낼 수 있겠는지 참 허점이 많았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경북의 한 야산. 작은 나무처럼 생긴 풀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모두 대마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대마를 키워 불법 판매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작지로 사용된 야산 면적은 3,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는 약 30kg, 지난해 전체 압수량의 60%에 가깝습니다. 시가로 29억 원어치 9만 7천 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소 10kg의 대마초로 가공할 수 있는 생대마 690여 주도 압수했습니다. 대마 종자와 성숙한 줄기는 환각 성분이 없고 기름이나 삼배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반면 환각 성분이 있는 잎과 꽃은 폐기해야 합니다. 이들은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재배 허가를 받았는데 파종기와 수확기, 2차례만 지자체의 점검을 받는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파종 점검 후 추가로 대마를 심고 수확 점검 직전 몰래 걷어들인 뒤 잎으로 대마초를 만든 겁니다. 종자 7kg을 수확하고 대마 잎과 줄기 7kg을 폐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씨는 감독관청의 점검 전에 대마를 몰래 수확함으로써 대마초 30여 킬로그램을 은닉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당은 대마초 1kg을 SNS를 통해 판매했고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도 제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구매하거나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흡연한 13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대마 재배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유독 농민들은 명절 분위기가 안 납니다. 폭염에 폭우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려서입니다. 현장 카메라 장하양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출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소갈이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유일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포도밭. 웬일인지 포도들이 나무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감싸고 있는 포장재를 열어보니 썩은 알맹이가 가득합니다. 선물용으로 인기 높은 가지포도도 아랫부분이 죄다 썩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장이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다 저렇게 끄트머리가 이거 닦아서 먹겠습니까 이거? 아이고. 못 먹지. 일대 포도 농가들도 40% 이상 피해를 입고 출하를 포기했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내년에 이제 이게 순이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될라나는 모르겠네요. 아, 나무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인근 밤농가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밤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내 팔다리 잘려져 나갔다는 심정이랄까요? 자식처럼 이렇게 잘 가꾸고 키웠던 나무들이 그런 재해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 나가고 이제 뿌리채 뽑혀 나가는 이런. 조금이라도 수확한 밤을 산 밑으로 내려야 하는데 농업용 모노레일이 고장나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짊어지거나 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병충해도 극성입니다. 밤나무 곳곳에 이렇게 혹이 나 있습니다. 일대 잎사귀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해충인 밤나무 혹벌이 남긴 흔적입니다. 혹이 생기면 새순이 자라지 못하는데 지난해보다 피해가 20% 이상 늘었습니다. 죽죠. 새 가지가 나오면서 꽃이 펴서 밤을 맺힐 그런 자리가 이런 균 혹벌 병충해 때문에. 시커멓게 썩은 복숭아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복숭아를 감싼 종이를 벗겨보니 곳곳이 곰고 썩어 성한 걸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복숭아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전남 최대 복숭아 산지인 화순에선 전체 재배 면적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숭아는 떨어지면 바로 썩기 때문에 땅에 묻거나 버려야 합니다. 참담하죠. 인건비야, 자재비야. 올해 다 못 건졌어요. 그러면 또 어째요? 또 내년을 봐야죠. 외국서 온 돌발 해충도 비상입니다. 손톱 크기의 갈색 날개 매미충이 오미자 줄기에 가득 붙어 있습니다. 열매는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만 1,2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가 돌발 해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반도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아열대성 해충들이 토착화되는 겁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어 농약도 함부로 못 칩니다. 농약을 쓰면 벌금을 문다든지 뭐 이렇게 농산물 출하 제한을 받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하면 거의 농사는 망한다고 봐야 돼요. 안 죽고 그렇게 다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누가 사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라는 말. 폭염과 폭우를 겪은 농민들에겐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장 카메라 장하얀입니다. 그럼 동네 사장님들은 오랜만에 추석 대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 규제가 풀려서 손님이 늘면 뭐 합니까? 일할 사람이 더 없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24시간 PC방을 운영하는 이천희 씨.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 주말 내내 나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9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게 되고요. 오늘 밤 11시까지 또 근무를 해야 돼요. 지금 말이 38시간이지 뭐 50시간도 가까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넘는 시급으로 구인 공고를 올렸지만 한 달 동안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는 남의 얘기입니다. 저는 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밤늦게 영업하는 술집도 청년층 직원을 선호하지만 원하는 인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 지원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20대 친구들이 사대보험이나 뭐 들어가는 걸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돈을 받고 남자 이제 청년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이 지금 배달 알바를 하고 있고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구인은 늘었지만 코로나19 유행 때 일당이 높고 시간이 자유로운 배달업 등으로 이동한 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올라온 구인 공고는 69% 넘게 늘었지만 지원자는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분들이 이제 어쨌든 시급이 더 높은 데를 찾은 거잖아요. 더 좋은 대안을. 원래 직종으로 돌아오거나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높은 시급을 주거나. 자영업자의 구인난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정서에 나올 홍수다. 석 달 동안 폭우가 쏟아져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수해 복구할 돈이 없습니다. 물가, 환율은 오르고 재난의 성장률까지 발목 잡히면서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동시에 만든 경제난에 여러 나라들이 휘말렸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석 달간 폭우가 덮친 파키스탄. 멀쩡했던 마을은 사라지고 대신 호수가 생긴 듯합니다. 낮은 지대 가옥과 농경지는 물에 잠겼고 키 큰 나무와 고지대의 집들만 마치 섬처럼 둥둥 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물에 잠긴 파키스탄의 모습이 여실히 확인됐습니다. 각각 지난달 4일과 28일 파키스탄의 남동부 인더스강 하류 주변 신드주를 찍은 위성 사진을 비교하면 20여일 만에 대지가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좁은 폭의 강이 폭우로 범람하면서 주변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든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시작한 폭우로 1,100명 이상이 숨지고 인구의 7분의 1인 3,300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재민들이 몰린 캠프는 위생 관리도 안 되며 전염병 노출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번 홍수를 최악의 재앙이라고 선언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뛰었고요. 집값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부자들, 돈 있는 집에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일들도 빈번해졌고.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으로 3,000km에 달하는 도로, 철도, 에너지망 구축 등을 위해 700억 달러 이상 국가 부채를 지고 있던 파키스탄에게 홍수는 치명타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몰고 온 에너지난과 식량난, 이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를 견제하려는 미연준의 긴축 기조가 파키스탄 같은 신흥국의 통화 가치 하락과 부채 비율 상승 등의 악재가 된 가운데 최악의 홍수가 불러온 생산성 악화는 국가 부도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파키스탄처럼 중국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던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 역시 에너지난, 달러 강세, 외화 유출 등의 기상이변까지 겹치며 IMF 구제금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수출 산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넉넉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비슷한 상황에 다 처해 있습니다. 전쟁과 금융위기, 기상이변까지 겹친 신흥국들이 초대형 복합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미국에서 미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우승자가 알고 보니 AI,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사람보다 잘 그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을 박탈해야 공정한 걸까요? 김윤수 기자입니다. 공연이 한창인 무대 위를 섬세한 묘사와 색감으로 표현한 한 장의 그림.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에 선정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다른 일반적인 작품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로 된 설명문을 입력하면 단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It's creative writing. It's a form of artistry. I use really colorful, artistic-like words like elegant, opulent, lavish. 대회에 낼 그림 3점을 넣는데 걸린 시간은 약 80시간. 붓질 한 번 하지 않은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 우승을 차지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둔갑한 표절일 뿐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반면 그림을 만들기 위해 떠올린 문구 또한
예술적 창의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미술대회 주최 측은 심사 결과를 뒤집진 않기로 했습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in our show requirements that prohibits this activity, but it opens that debate. 출품할 때부터 AI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폭우와 초강풍, 폭풍 해일이 역대급일 태풍 흰남노의 고비는 내일 밤부터 모레입니다. 이 비가 제주도와 남해안뿐 아니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이 경북 동해안에도 400mm, 제주 산지엔 600mm를 넘겠습니다. 강풍의 고비는 내일 밤부터 시작돼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폭풍 해일도 문제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독도, 울릉도 부근의 파고가 10m 이상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이 서귀포 부근에 내일 새벽 3시 전후로 근접하는데 제주와 전남 남해안의 만조 시간이 아침 4시에서 6시입니다. 겹칠 가능성이 큰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수구와 집 주변, 창문 등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에선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